변호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불편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 재판이 많이 느려졌다는 거예요. 아,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나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법원 판결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나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판결 뒷담화입니다. 네, 오늘도 판사 출신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판결에 재밌는 이야기 또 유익한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판결이나 어떤 사법제도에 대한 유익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2023년이 밝았으니까 네. 올해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네. 좀 이런 법조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네. 또 현장에서 변호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기대감 이런 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대법원장의 신년사나 네. 법원 행정처에서 낸 자료들 이런 걸 좀 종합해 보니까 네. 올해 달라지는 게 부산과 수원에 이제 회생법원이 네. 새로 설치되는 부분 3월에 네. 그리고 이제 법관이 올해부터 또 증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실시되고요. 네. 올해부터. 네. 그리고 민사 미확정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네. 요게 이제 올해 좀 달라지는 부분으로 네. 이제 그렇습니다. 뽑히거든요. 네. 요거에서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네. 제일 좀 와닿거나 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네. 그런 항목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사법제도들이 변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제도들이 확 달라지는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다고 저는,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많지는 않지만, 네. 아무튼 점진적인 변화가 예.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회생법원이 네. 원래 서울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회생법원이라고 하는 게 회생 파산 사건, 네. 도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 법원이 생겨서 그걸 관할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법원의 일종의 재판부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예. 하나의 독립된 법원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상이라든가 그 수준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번에 그 수원하고 예. 부산에 두 곳에 생기게 된 것은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올해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경제가 어려우면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할 방법으로 회생이나 파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법원이 개입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그 경제적인 갱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이 설립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 회생법원이 생기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그 법관이나 직원들이 예. 전문적인 어떤 스킬 같은 게 더 많이 늘고 또 좀 더 그 국민들,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예. 보니까 더 나은 법원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단은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판사 수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이번 신년사에서 5년 동안 370명을 순차 증원한다 했으니까 이게 370명이 한 해에 다 느는 게 아니라 몇십 명씩 5년에 걸쳐서. 그렇죠. 그러면은 몇 명이죠? 한 달, 1년에? 5년에 370명. 평균 70명 정도 안팎이죠? 네, 70명 정도 되네요. 네. 그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판사랑 검사의 정원은 법으로 정해요. 네. 판사정원법, 검사정원법에서 있더라고요. 늘리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돼. 국회가 그렇죠. 동의해야 되고요. 네. 근데 그거 해놓고도 다 채우지는 않는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채우지 않는 부분이든 법으로 하든 부분이든 간에 370명 정도, 그러니까 1년에 70명 정도 순증이 된다고 하는 건, 예.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봤자 법원에 몇 명 더 추가되는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지금 가장 그 변호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불편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 재판이 많이 느려졌다는 거예요. 아, 네. 얼마나, 예를 들면 얼마나 느려졌나요? 통계가 나오긴 하지만, 네. 피부로 느끼는 건 한 사건마다 다르지만, 한 1년씩 늦어진 것 같고, 예전보다 1년이 더 늦어졌다? 네, 그렇다고 좀 느껴져요. 엄청난 시간이죠. 통계적으로는 3개월, 6개월 얘기하는데, 네. 이거는 빨리 끝나거나 없어지는 사건도 포함해서 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한 1년 정도. 한
1년 정도, 와. 뭐, 1심이든 항소심이든 이렇게 늦춰진 것 같아서, 아마 모든 변호사님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 판사 수의 부족도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늦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네. 좀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건 어떤 부분이? 일단은 뭐, 우리나라 이제 변호사 관행이, 예. 뭐, 착수금을 받고 일을 종료할 때까지, 신급 종료할 때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1년 안에 끝날 게 2년 안까지 가면 변호사는 일이 뭐 2배로, 이 2배는 아니겠지만 더 사건 관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겠죠. 내가 안고 있는 사건이 너무 많겠군요. 숫자가 더 많아졌군요. 빨리 안 끝나니까. 그렇지. 그런 면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도 빨리 결론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피고인데 재판에 지면 지연이자 같은 게 커요. 그렇네요. 12%나 되기 때문에 1년에 끝날 걸 2년에 끝나거나 이렇게 해서 1년 더 하면은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본인이 늦게 하고 싶어서 늦게 낸 것도 아닌데 네. 이건 재판이 늦게 돼서 내가 이자가 늘어났다. 이러면 좀 억울하겠네요. 억울하죠. 네. 예. 그래서 뭐 몇 년 끌어지면 그 이자가 상당해요. 원금에다 그렇죠. 이자 붙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당사자가 느끼는 부담들이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신속하게, 빨리 정확하게 이제 재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원고도 답답하고, 피고도 또 불이익을 볼 수가 있고, 그렇네요.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려운데, 아무튼 판사 수가 그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좋은 신호로 생각하고, 판사님들이 빨리 재판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판결문 공개, 이거는 예전부터 법조계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수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대법원이 이제 좀 소극적이었다가, 올해부터는 뭐, 형사 판결문뿐만 아니라 민사, 특허 뭐 이런 판결문에 대해서 뭐 하구식 판결문도 공개를 한다니까, 일단은 기대가 되고요. 사실은 유사한 판결들을 찾으면, 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또 법률 문화라든가 판결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판결문이 막 공개되다 보면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판결 잘 못 쓰는 판사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어요. 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껄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기 이름 걸고 판결을 하는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서 판결을 대충 쓴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 판사는 대충 하는 판사네. 당사자들은 알겠지만 그 사건인데 다른 외부인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 실력 없는 판사와 실력 있는 판사가 구분이 되는, 바로 구분이 되겠네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판사, 열심히 아는 판사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싫겠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또 이 변호사 업계나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 있죠. 방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판결문은 공적 자산이에요. 이게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산출하는 문서들은 그거는 우리 모두의 자산인 것이지, 판사의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들이 공개가 돼서 뭐 개인 프라이버시는 가려야 되겠지만은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과 논리 방향 이런 것들은 공개가 돼서 또 공유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법률 문화를 높이는 수준으로 하고, 판사들은 더 열심히 해야죠. 노출되니까. 그런 기능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뭐 호불호가 있는 것이라서. 근데 중요한 건 올해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어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바뀌면 아마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법원장을 뭐 판사들이 뽑는 게 민주적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실은 법원이라는 게 무슨 민주적인 조직은 아니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는 어떤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구에 맞는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판사들이 법원장을 뽑는 게 거기서 저는 옛날에 뭐 법원에 있었긴 했지만 뭐 그렇게 뭐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건 결국은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 민주적인 질서가 들어가면 그게 더 잘 되는 건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사들이 빨리빨리 좋은 판결을 해주길 바라는 거지, 뭐 판사들이 거기서 권리 신장하고 막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볼 때는 법원이 더 효율적이고 좋은 판결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거기에 법원장 추천제가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예. 그거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올해 달라지는 그런, 법원의 어떤 제도나, 네. 그쪽의 어떤 그런 제도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좀 이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네. 요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네. 앞으로, 뭐, 꼭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에서도 언급을 한 거지만 가장 뭐 변호사나 국민들 입장에서 법원이 이제 어떻게 되면 좋겠냐 할 때 뭐 빨리 정확한 판결을 내주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좀 빨리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판사들이나 사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 수도 더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더 긴장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많이 친절해졌지만 더 친절한 법원이 돼서 당사자들이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법원이나 검찰이나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